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제일 메인이 되는 내용이 요거였어요.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똑같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충격량 계산할 때 방법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야? 그치, 우리 충격량 정의를 이용해서 힘 곱하기 시간 이용해서 찾던지, 두 번째는 물체의 속도 같은 게 주어져 있다면 운동량, 변화량을 활용해서 찾던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충격량을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건데 예시를 한번 보면서 상황을 정의해 봅시다. 우리 달걀을 떨어뜨릴 거예요. 자유낙하 시킬 겁니다. 둘 다.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거, 그냥 문제의 초기 조건 주어지면은 세 가지는 항상 봐요. 일단은 별말 없으면은 그냥 0초로 가정하세요. 근데 문제에 막 3초일 때 모습이다 뭐 이런 말 있으면 3초로 넣어야겠죠? 근데 딱히 시간에 대한 처음에 조건 안 주어져 있으면 그냥 0초로 두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0초일 때 속도 찾아야 돼요. 자유낙하니까 둘 다 멈춰있는 상태로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찾으라 그랬어요? 세 개, 이렇게 시간이랑 처음 속도,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세 개 항상 따지고 가라고 했었는데. 힘으로 찾는 거. 세 글자로. 그래요. 가속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가속도 찾기 위해서 가속도 찾는 방법 두 가지를 썼던 거잖아. 첫 번째는 가속도 찾기 두 가지 방법. 가속도 정의 쓰는 거. 어떤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나 바뀌었냐, 이거 가지고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물체에 알짜힘이 주어졌을 때 알짜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랑 똑같다 해가지고 요거로 찾던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속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얘는 이걸로 해야 될까, 이걸로 해야 될까? 요거는 밑에 걸로 해야 됩니다. 왜요? 자유낙하라는 말 자체가 힘이 중력 하나만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중력 하나만 있으면 알짜힘이 중력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중력이 알짜힘이면 가속도 몇 나와요, 무조건? 중력 가속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10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자유낙하네, 중력 가속도 G, 또 9.8 또는 10이네. 이거 자체가 이 두 번째 방법을 쓴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세 개 다 찾은 거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녀석 뭐 A라고 합시다. A 계란이 다 떨어지는데 2초 걸렸네. 그럼 2초 부딪히기 직전에 속도 몇 나와요? 20 나와야 되죠? 왜요? 가속도가 10이니까. 그럼 얘가 똑같은 곳에서 동시에 똑같은 가속도로 출발했으면 얘도 몇 초 걸려야 돼? 이 친구도 2초 걸려야 되고요. 이 당시 속도는 이 녀석도 20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A나 B나 다 똑같다. 요겁니다. 맞아? 그럼 둘 다 바닥에 닿으면은 결과가 뭐야? 최종? 바닥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그치, 그 전에 왜 충격량이 같은지 보려고. 멈추겠죠. 바닥에 닿으면 멈출 겁니다. 뭐 계란이 탱탱볼 같은 건 아니니까 팡 하고 멈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B에는 방석을 깔아 놓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은 A는 깨지는데 B는 안 깨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를 판단할 건데 여기서 이제 충격량을 비교를 하는 거야. 자, 이제 충격량 찾을 거야. 근데 제가 충격량 찾는 방법 2개 알려줬죠? 힘 곱하기 시간으로 찾던가 운동량 변화량으로 찾던가. 여기서 첫 번째 방법 쓸 수 있을까요? 여기 부딪힐 때 힘 얼마 받는지 나와요? 안 나오죠? 충돌 시간 나와? 네. 2초. 이제 이거는 이제 2초, 바닥에 닿기 직전이 2초라는 소리고, 여기서 말하는 충돌하는 시간은 그 부딪히고 있는 시간이 몇 초냐고 물어보는 거야. 몇 초 동안 바닥에 부딪히는지 나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지. 우리가 이제 이걸 예로 들면은 얘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바닥에 닿기 직전이 2초라는 거고, 여기 들어가는 시간은 얘가 이제 바닥에 닿으면서 이렇게 찌그러지는 시간이 몇 초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해돼? 안 돼요? 아, 그래? 어쨌든 그럼 이거 첫 번째 방법을 쓸 수 없네요? 모르잖아. 힘 모르고 시간 모르잖아요. 그치?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 운동량 변화량으로 찾는 겁니다. 그러면 계란 A의 운동량 변화량은 어떻게 계산해요? 나중 빼기 처음이잖아. 그렇죠? 그럼 나중이 몇? 멈췄으니까 0. 맞니? 처음은? 우리가 내려가는 걸 플러스라고 두면은 내려가는 걸 플러스라 두겠습니다. 그럼 질량은 1kg라고 하자. 그럼 질량이 1kg면은 1 곱하기 20이니까 마이너스 20 맞아요? 이렇게. 그럼 변화량 몇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0이라는 운동량이 변한 겁니다.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게 이거 크기가 아니고요. 방향이에요, 방향. 알겠지? 운동량이 어느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래를 플러스로 둔다 했잖아. 그럼 마이너스는 무슨 뜻이라 했어? 위로. 그러니까 위로 운동량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거랑 뭐랑 똑같다고? 충격량하고. 그러니까 얘가 A가 받은 충격량이 됩니다. 알겠지? 그럼 충격 방향 어디예요? 위야 아래야? 위죠. 마이너스니까 위로 충격받기. 이렇게 부딪혔으면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힘은 누구한테 그리는 거라고요? 당하는 놈한테. 그러니까 바닥에 닿으면 여기서 바닥이 계란을 위로 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방향이 위로 찍혀야 되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하면 A 운동량, 충격량 구했고요. B는 어때? 그럼 B의 운동량, 변화량을 구해보면은 B의 충격량 알 수 있겠죠? B는 나중 운동량 몇이니? 이것도 멈춰 있잖아요. 그치? 그럼 나중 운동량 0. 처음은? 닿기 직전의 속도 몇이죠? 20이잖아. 1kg고. 이것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이 경우에는 똑같이 위로 20이라는 충격량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A나 B나 받은 충격은 어떤 거예요, 현재?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왜 B는 안 끼줬냐 이겁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 충격량은 힘. 여기서의 힘을 충격을 여기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제 이걸 써가지고 구하고자 하는 게 얘예요. 맞지? 그럼 이건 어때? A나 B나 똑같은 거 아니야? 충격량은 둘 다 20, 20으로 똑같잖아. 그치? 그럼 충돌하고 있는 부딪히는 시간은 누가 더 길어요? A가 길어? B가 길어? B가 길죠? 왜 이게 찌그러지는 동안이 시간을 벌고 있는 거라 그랬죠? 요거 같은 경우는 B가 충돌 시간이 더 기니까 이게 완성되려면 얘가 어때야 돼?
A가 더 힘을 세게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A만 깨진다 이겁니다. 됐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이거 무조건 나와. 아 근데 사실 이거 아니야 해야 돼. 다 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아저씨도 하잖아. 알겠죠? 근데 충격력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 한다 했죠, 여러분? 충격력. 평균 힘이야.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옮겨보면 어떻게 그려진다 했어? 힘, 시간 그래프. 우리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 그림이 잘 안 나온단 말이야.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얘가 A가 받은 충격 그래프라고 보시면 여기 넓이가 몇 나오면 돼? 이 상황을 그대로 옮긴 거면? 충격력. 그치, 20. 여기서 20이죠? 충격량이니까. 그렇지? 이 경우에는 A나 B나 충격량이 똑같으니까 B는 어때? 대신에 뭐가 달라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된다. 왜? 넓이가 똑같이 20이 나와야 되니까. 이때 그래프상에 표현되는 충격력은 어디라 그랬어요? 가운데. A가 받은 평균 힘. B가 받은 건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평균적으로 힘을 훨씬 덜 받았으니까 B는 안전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그럼 충격력을 계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운동량 변화량을 이용해서 충격량을 계산했어요. 그럼 시간 한번 정해줘 볼게. B의 충돌 시간이 뭐 한 2초 됐다 해봅시다. 그럼 2초 동안 부딪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평균임 찾고 싶어. 이 식 이용하면 되겠죠? 시간에 나눠주면 되잖아. 그러면 충격량을 충돌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맞지? 충격량 몇이었죠? 20. 근데 위로 20이었잖아. 아래를 플러스로 놨으니까. 시간은 2초면 평균적으로 이건 위쪽이라는 뜻이죠? 내가 아래를 플러스로 놨으니까 위로 10이라는 평균 힘을 충격력을 받았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됐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아, 얘네들은 부딪히고 나면 둘 다 멈추겠네. 이러면은 운동량, 변화량 똑같겠구나. 이렇게. 또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그냥 문제에 써있어 대놓고 그래프 넓이가 똑같다. 이런 문제 있잖아. 이러면 운동량, 변화량도 똑같겠구나. 충격량이 똑같겠구나 하고 푸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아까 물어봤던 것처럼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판단하나 봐봐. 이런 예시가 있을 거야. 벽에 이렇게 벽에다 공을 던져요. 뭐 20으로 던져. 2kg짜리를. 그럼 A는 여기서 박혀. 박혔다는 건 멈춰있다는 뜻이고요. B는 똑같이 20으로 던졌는데 부딪히고 나서 튕겨가지고 왼쪽으로 10으로 튕겼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A랑 B의 충격량을 또 계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구해야 될까? 만약에 힘 곱하기 시간으로 하고 싶으면 이 둘이 부딪히는 벽이랑 공이 부딪히는 순간에 벽이 공을 미는 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충돌 시간을 곱해서 찾아야 되잖아. 근데 안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찾는 거야? 운동량 변화량으로 충격량을 찾으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받아주시고요. 하나씩 해보면 A는 운동량 얼마 변했어요? 나중 몇이야? 0. 처음. 여기서 이제 오른쪽을 플러스로 둡시다.
그러면은 플러스 40 맞나요? 그럼 몇이야? 왼쪽으로 40이라는 뜻이 되죠? B는 나중에 몇이죠? 200. 왼쪽으로 10이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20인 거야? 왼쪽이니까요. 됐지? 빼기. 처음. 오른쪽으로 40이잖아. 이 경우엔 어때? 마이너스 60. 왼쪽으로 60이라는 충격량을 받은 거예요. 맞지? 그럼 누가 더 충격량이 커? B가 큰 거죠. 이거는 방향이니까 크기 비교할 땐 항상 절대값 씌워놓고 찾는 거야.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충격량이 크고 작은 거 찾을 때는 둘 다 멈췄나? 아니면 한 명은 튕겼나?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튕길수록 더 충격량이 크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그 문제는 시멘트 바닥에서는 튕겼대잖아요. 모래바닥에서 멈췄고. 그럼 튕긴 쪽이 충격량이 크겠죠. 그렇게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체크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 여기서도 똑같아. 지금 보면은 너 별말 없으면 이 상황을 0초라고 가정을 해요. 문제에 딱히 몇 초일 때 이런 말 없잖아. 그렇죠? 0초일 때 모습.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속도. 속도 몇이니? 뭐라고 써 있어? 정지해 있네. 그렇죠? 저는 멈춰 있는 상태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 있나 없나 봐봐. 있어요? 힘 있네요. 힘 있으면 있겠네. 근데 가속도 일정해요? 일정하지 않아? 일정하지 않죠. 왜냐면 지금 그래프에서 힘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힘이 바뀌잖아?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법인 F는 MA로 쓰기 좀 애매한 겁니다. 힘이 계속 바뀌니까 귀찮아지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준 거고요. 우리가 뭘 떠올리면 좋겠어요? 아, 힘 시간 그래프네. 넓이를 이용하면 충격량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충격량을 이용해서 운동량 변화량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봅시다. 문제 0초부터 1초까지 받은 충격량. 이것도 똑같아. 주어진 구간대로 계산을 하는 거야. 0초부터 1초까지 여기잖아. 여기 넓이만 계산을 해주면 0초부터 1초까지 충격량 알 수 있겠죠? 몇이에요? 넓이 10이니까 충격량 10 맞네. 기억은 맞는 말. 됐죠? 그다음 니은 2초일 때가 1초일 때 3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0에서 2초까지 충격량 한번 계산해보자. 0에서 2초면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넓이 더해주면 되잖아. 맞아? 그럼 여기 이 이거 뭐야? 블럭 모양 넓이 구하면 몇이죠? 여기가 10이었고 여기가 20이니까 30 아니야? 0에서 2초까지 충격량이 30인 거잖아요. 이거는 뭐의 변화량과 똑같아? 0에서 2초까지 운동량 변화량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여기서 나중은 몇 초야? 2초일 때 운동량 빼기 0초일 때 운동량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내가 설정 구간한 게 0부터 2초니까 0초일 때 운동량 몇인데? 0이잖아, 멈춰있으니까. 2초일 때 운동량이 30인 거 아니에요? 2초일 때 속력 알 수 있겠다. 질량으로 나눠주면. 맞아? 질량 몇 킬로? 2kg잖아. 그럼 속력은 15 나오면 됩니다. 그럼 3초일 또 비교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0에서 3초까지 충격량. 0에서 3초까지 여기 넓이 구하면 되죠? 이거 넓이 더해주면 되잖아. 0에서 3초니까 이거 다 구해야 돼요.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해? 몇이야? 60이죠? 그럼 내가 설정한 구간이 0부터 3초니까 나중 3초일 때 운동량 빼기 0초일 때 운동량이죠? 이러면 어차피 처음은 0이잖아요. 그러면 3초일 때 운동량이 60이라는 거지? 그럼 3초일 때 속력은 몇 나오면 돼? 30 나오면 되죠? 맞아.
2배네요, 2배? 2배 맞나? 뭐야? 왜 얘기 안 했지? 2초일 때랑 1초일 때 비교하는 거잖아. 2초, 3초가 아니고. 다시. 어떻게 하면 돼? 0에서 1초일 때 비교하면 되겠네? 0에서 1초일 때 운동량은, 충격량은? 요거잖아. 10. 10은 1초 빼기 처음이잖아요. 그럼 0이고 1초일 때 운동량이 10 나오니까 1초일 때 속력은 몇 나와? 몇 나와? 5 나오면 되죠? 문제에서 요구한 게 요거랑 요거 비교하는 거잖아. 3배 맞네요? 이렇게 가면 돼. 근데 꼭 0초부터 해야 되나? 난 그게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2에서 3초까지 잡아도 상관없어요? 한번 잡아보자. 어떻게 하나? 그 2에서 3초면 어디 넓이 구하면 돼? 여기만 구하면 되죠? 맞지? 넓이 몇 나와? 30이잖아. 여기서는 나중에 몇 초예요? 3초일 때 운동량 빼기 2초일 때 운동량 되잖아. 2초일 때 몇이었지? 여기서 구해놓은 거 있을 거 아니야? 30이잖아. 그럼 이게 30이면 되죠? 그럼 3초일 때 몇 나와? 60 나와야 되지. 당연히 이렇게 할 때랑 이렇게 할 때랑 똑같아야 됩니다.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니은 맞는 말. 디귿 3초일 때 속력. 아까 구해놨죠? 30. 됐지? 넘어가도 될까? 31번. 쌤, 제가 한번 풀어도 돼요? 네? 기다려? 아니? 그냥 아, 넘어가라고? 지워버렸다. 뭐였지, 그 다음이? 5번. 35. 한번 봅시다. 자동차가 벽에 충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질량이 다른 자동차 A, B, 자동차 A랑 B가 따로 있나 봅니다. 얘를 A, 얘를 B라고 하죠. 그리고 속력을 쭉쭉쭉 나타냈다고 하네요. 그러면 둘 다 결국에는 처음 속력이 몇이야? 처음? A는 부딪히기 전이 몇이죠? 속력이? 0초일 때 보면 되겠지? 몇이야? 8 맞아요. B는? 똑같이 8이네. 그럼 결론적으로 둘 다 속력이 어때? 뭐 됐어요? 둘 다 정지를 한 상황이죠? 맞지?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다르네요. A 같은 경우는 멈출 때까지 몇 초 걸린 것 같아? 0.05초라는 충돌 시간 가진 거고요. B는요? 0.04초. 이렇게 다른 상황입니다. 됐지? 그럼 기억 한번 볼게요. 등가속도 운동인지 봐야 되는데, 여러분 등가속도이려면 시간이 속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일정하게 줄어드나? 일정하지 않잖아. 근데 등 가속도인데 그 속도가 올라가는 거 아니죠.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거야. 빨라지는 게 아니고. 느려질 수도 있어요. 등가속도란 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만 다루는 게 아니고 줄어들 때도 등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거. 등가속도 아닙니다. 됐죠? 그 다음 니은. A와 B가 정지하는 시간이 다르니까 운동량 변화량은 다르단데 운동량 변화량은 어때? 이거 나중 빼기 처음 하면 되잖아. 그렇죠? 질량이 어땠지? 똑같네. 그럼 운동량 변화량 어때야 돼? 똑같죠. 맞지? 그럼 질량을 2kg라고 합시다. 문제 안 써있지만 그냥 2로 놔볼게. 그 운동량 변화량 각각 몇이야? A는 0에서 16 된 거니까 절대값 씌우면 16으로 쓸 수 있을 거고요. B는 똑같이
16 나와야 되죠? 여기서 달라지는 게 뭐야? 시간이 다르니까 평균 힘이 다를 겁니다. A 같은 경우는 평균이 몇 나오면 돼? 충격량 16을 충돌 시간으로 나눠주면 될 거고요. B는 똑같은 충격량이지만 충돌 시간이 좀 더 짧으니까 B의 평균이면 이렇게 되겠죠. 평균 힘은 누가 큰 거니? A. 밑에가 큰 거죠? 밑에 B구나. 이렇게. 됐어. 디귿은 맞네요. 넘어가도 될까요? 그 다음 뭐였지? 서술형. 서술형 2? 이게 끝인가? 근데 그냥 서술형은 힘들어. 그래. 2번. 총알을 발사하면 총알과 총은 서로 반대로 가는데 같은 시간 동안 힘을 받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충격량을 받는다. 그런데 총알에 맞은 물체는 피해를 받지만 쏜 사람은 별로 피해가 없다. 자, 한번 봐봐요. 그 이제 반동이잖아. 그 이제 총이 탕 나가는 순간 생각해보자. 이게 왜 날아가요? 총이 총알을 미니까. 그쵸? 그럼 힘은 쌍방이잖아. 그럼 총알도 총을 이렇게 밀 겁니다. 힘이 똑같은 거잖아. 그쵸? 근데 힘이 똑같고 힘을 준 시간 어떨까? 서로한테 힘을 준 거니까 시간도 다를 수가 없죠? 그럼 결론적으로 충격량도 똑같은 겁니다. 총이 받은 충격량, 총알이 받은 충격량 이렇게 다를 건데 이렇게 같은 힘을 받았지만 그 운동량 변화량이 어떤 거죠? 총이랑 총알의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겠지? 그럼 둘 다 나중 운동량을 구해보자. 그리고 처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처음에 총 쏘기 전에 둘 다 어떻겠어? 멈춰 있었겠죠? 그치? 결과적으로 운동량이 어떤 거야? 둘 다? 똑같은 거죠? 이게 똑같은 거니까 얘네들도 똑같으면 근데 처음은 둘 다 정지니까 어차피 사라지는 거고 그럼 나중 총 운동량과 나중 총알 운동량이 똑같은 거잖아. 근데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 운동량 어떻게 구해요? 질량 곱하기 속도로 찾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하게도 총은 질량이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총알은 질량이 훨씬 작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속도는 질량이 큰 만큼 속도는 작아져야 되고요. 질량이 작은 만큼 속도는 빨라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총을 쏜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운동량이지만 속도가 엄청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 피해가 없는 거고 반면에 총알은 엄청 빠를 거 아니야. 그만큼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겠죠? 운동량은 똑같은데 총은 질량이 크고 총알은 질량이 작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된 건가요? 그 다음 31? 이게 마지막? 아니 피곤한가 보구나. 아니야? 자, 한번 봅시다. 우리 그램으로 주어줄 때가 있어요. 이것처럼. 웬만하면 킬로그램으로 고쳐놓고 푸는 게 나아요. 알겠지? 150g은 0.15kg니까 150g을 0.15kg로 바꿔놓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기억, 부딪히기 직전이니까 부딪히기 전이잖아.
맞아요. 부딪히기 저 운동량 몇이야? 이러면? 이거 두 개 곱하면 되잖아, 이제. 3. 3이죠, 3? 그럼 기억은 틀린 거네요. 충돌 전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3이면 됩니다. 그럼 충돌 후도 한번 볼까? 왼쪽으로 1.5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충격량 어떻게 계산해? 운동량 변화량과 똑같다. 나중이 뭐예요? 여기서 언제가 나중이지? 밑에 있는 게 나중이죠? 그치? 마이너스 1.5 빼기 플러스 3 해주면 왼쪽으로 4.5라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2번은 맞고요. 마지막 디귿. 충돌 시간이 0.15초였다면 그럼 어떻게 구해?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충격력, 평균 힘을 찾을 수 있겠죠? 충격량 몇인데? 4.5. 시간이 그죠? 이러면 계산하면 몇 나오죠? 30 나와. 평균 힘은 왼쪽으로 30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이해되니? 일단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판구조론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얘가 뭔지 설명하기 전에 우리 그거 한번 볼게. 지금 직권 다루잖아요. 그럼 직권의 가장 바깥쪽을 뭐라고 하죠? 이렇게 그리지 말고 크게 그릴게. 지각. 이제 가장 바깥쪽 층 지각이고요. 그 밑에는 멘트. 멘틀이 있을 거고, 외핵. 그치? 외핵, 내핵 합쳐서 그냥 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밑으로 갈수록 밀도는 어떻게 됐었죠? 커. 기본적으로 밑으로 갈수록 밀도가 높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도 높았던 그런 특징이 있었죠. 근데 이제 지각이 두 종류로 구분됐던 거 기억하시나? 뭐랑 뭐로 나눌 수 있죠? 외핵이. 지각을. 지각이요? 지각 종류를 우리가 대륙 지각 그리고 바닥 쪽 해양 지각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둘의 차이는 뭐냐면 일단은 대륙은 막 산 같은 거 다 포함해봐. 아무래도 두껍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 둘의 특징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일단 두께부터 한번 써보자. 대륙은 두껍습니다. 상대적으로. 알겠죠? 해양 지각은 얇아요. 그래서 이 평균 두께도 사실 외우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알고 있으면 나쁘지 않아서 대륙 지각의 평균 두께는 약 35km 정도 되고요. 해양 지각은 평균이 약 5km 정도 되는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괜찮고요. 그럼 이게 두께가 크다는, 사실 두께가 두껍다는 건 뭐가 크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부피가 크다는 거죠? 그럼 밀도가 어떻게 돼요? 커요. 에? 작아요. 작아요. 밀도는 작다. 해양 지각은 밀도는 크다. 맞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뒤에 나올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밀도. 대륙 지각은 밀도가 작고 해양 지각은 밀도가 크다. 그 다음에 주요 구성 성분이 있는데 이것도 일단 알아는 두세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 이거 받으면은 외워야 되는지 아닌지는 판단해서 알려주겠습니다. 일단은 대륙 지각 같은 경우는 화강암, 화강암질 암석들로 주로 구성이 돼 있고요. 해양 같은 경우는 우리 제주도 생각해봐. 제주도 하면 뭐야? 현무암질 암석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100% 현무암, 100% 화강암 이런 뜻이 아니에요. 화강암질 암석이란 건 그냥 화강암 비슷한 성분들로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고 전부 다 화강암 이건 이런 뜻은 아니야. 그냥 성분이 얘네랑 비슷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까지 기억하셔가지고 두 개를 좀 구분해 놓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밑으로 멘틀 가면은 이제 이거를 쭉 나눌 건데 이걸 왜 나누는지 한번 봐봐. 자리가 모자란데? 내가 살짝 자를게. 살짝 잘라도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멘트를 두 개로 좀 구분을 지어 볼게요. 이렇게 100kg 지역 밑으로 쭉 내려서 한 400kg 지역, 그 다음에 멘틀 끝자락은 2900kg 정도 돼요. 그럼 2900 밑으로는 그것보다 더 깊게 들어가면 외핵이 나오겠죠? 그럼 멘틀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멘틀이에요. 근데 그 멘틀 중에서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멘틀 옛날에 다룰 때 그거 기억하나 몰라? 이거 지워도 돼? 너무 방해된다. 지워도 되죠? 다 설명한 거니까. 멘틀 중에서 우리가 멘틀의 특징 공부할 때 이런 거 했었어. 약간 녹아 있어서 유동성을 띈다.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나? 그러니까 고체지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야. 고체인데 약간 액체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흐물흐물한 액체는 아니고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약간 슬라임 같은 거 있잖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멘틀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곳이 있어요. 그 곳이 어디냐면 여기 100kg부터 400kg 사이 이 구간을 유동성이 특히나 더 심한 구간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연약하다 해가지고 연약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동성이 있으니까. 알겠죠? 맞아. 그럼 그 위에는 뭐야? 이 위에는 멘틀이지만 여기는 유동성이 적어요. 그럼 뭐야? 단단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멘틀 중에서도 단단하다 그건데 여기 이거 합쳐 그냥 지각하고 멘틀 상부를 합쳐가지고 암석권이라고 부릅니다. 단단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헷갈리지 않게 잘 생각해 봐야 돼. 멘틀은 여기 세 개 다 합쳐서 멘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권은 멘틀 중에서도 극히 일부. 연약권 이제 100kg부터 400kg 이 사이 유동성 있는 구간을 연약권이라고 하는 거고, 암석권은 뭐야? 이거 지각 포함이야. 지각 플러스 멘틀 가장 꼭대기 부분, 멘틀 상부 이거 합쳐서 암석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암석권은 지각 플러스 멘틀이고요. 연약권은 멘틀 전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멘틀 중에서도 일부 부분, 특히나 더 유동성이 심한 부분, 거기만 연약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암석권을 이름이 두 개야. 줄여가지고 우리는 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제 얘가 판이 된 이유 이걸 설명을 할 건데 한번 봐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를 판이라고 하겠습니다. 판은 암석권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밑에는 연약권이 있고 뭐 쭉 내리면 밑으로 쭉쭉 내려가면 핵이 있겠죠? 그럼 봐봐. 보통 어디가 여기가 뜨거워 여기가 뜨거워? 온도는 어디가 높죠? 깊을수록 높잖아. 그렇지? 그래서 아래쪽이 온도가 높고요. 상대적으로 위쪽은 온도가 작단 말이야. 이렇게 아래쪽이 뜨겁고 위쪽이 차가우면 뭐 하기 좋아? 대류하기 좋잖아. 그래서 연약권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멘틀에 대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게 뜨거워져서 올라가고요. 여기 순환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멘틀이 대류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도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연약권 위에 여러 가지 종류의 판, 그러니까 암석권, 이거를 판이라고 하는 건데 지구상에 판이 한 개가 아니고요. 조각조각 나 있어가지고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멘틀이 대류하다 보니까 그 위에 둥둥 떠다니는 이 판이 이 대류하는 것 때문에
같이 이동을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얘는 어느 방향으로 갈까? 여기 이쪽 A판. A판은 방향 어디로 가겠어? 여기서 대류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렇지? 오른쪽 가니까 얘도 어쩔 수 없이 오른쪽으로 따라간다고요. 얘는 가운데 있는 건 왼쪽으로 가면 되겠죠? 왼쪽으로 가는 거고 얘는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약권이 대류하다가 위쪽에 판이 같이 움직이다가 어때? 막 부딪히거나 벌어지거나 하잖아.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 를 우리가 판 구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일단 판 구조론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이 막 열 몇 개가 있어요. 전체 다 따지면은. 근데 그 각각 판마다 움직이는 방향 그리고 이동 속도가 모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니까 부딪히거나 찢어지거나 하는 겁니다. 다 각자 막 지멋대로 움직이니까 그럼 판끼리 부딪힐 수도 있겠죠? 뭐 비틀릴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지각 변동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됐지? 그래서 여러 가지 판이 있는데 제가 교재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 뽑았거든요. 이걸 좀 보면서 참고합시다. 좀 급하게 뽑아서 꾸미진 못했어. 선생님 이거 보세요. 그 전략표 과 소개로 가나요? 최대한 그렇게 만든 거긴 해요. 사실 완벽하진 않아. 그래서 여러 가지 판이 있거든요. 여러분 일단 외워놓는 게 좋아요. 판 이름은. 근데 딱 봐봐. 이건 다 알지 않아? 5대양 6대주라고 하죠. 5대양이 뭐야? 그치? 뭐 태평양, 대서양 이런 거 있잖아. 보통 지역 이름을 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 남동쪽으로 내려오면 태평양 있잖아. 태평양판 이렇게 가는 거고 북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판, 뭐 아프리카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이렇게 대부분이 지역 이름을 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필리핀 옆에는 필리핀판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코코스판이랑 나스카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공부하면서 문제 좀 풀어보시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지역 이름 따는 거라서 큰 문제가 없겠죠?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판들이 다 따로따로 방향 다르고 속도 다르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진 또는 화산 활동 이런 게 발생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많이 발생하겠어요? 판 한가운데서 지진이 일어날까? 가장자리에서 많이 일어날까? 가장자리에서 많이 일어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지각 변동들은 판의 경계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이 그림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이제 그림상에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 표현할 때가 있고요.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곳 많이 표현할 때가 있어. 근데 둘 다 공통점은 뭐라고요? 판의 경계에서 많다고요. 그치? 그래서 그 지진이 일어나는 곳을 막 점으로 툭툭툭 찍어놓은 그런 띠 같은 모양이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곳만 찍어놓은 점들을 지진대라고 부르고요. 화산이 일어나는 곳을 이어놓은 거를 화산대라고 합니다. 큰 뜻은 없겠죠? 그럼 우리 이건 알 수 있을 거야. 지진대랑 지진만 많이 일어나는 곳, 화산이 일어나는 곳 정해져 있을까? 공통적으로 판의 경계에서 많이 일어난다 했잖아. 지진대나 화산대 둘 다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곳은 화산도 많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알겠죠? 근데 완벽하게 똑같진 않아요. 통상적으로 지진대가 좀 더 넓어. 그러니까 화산보다는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지? 뭐 어쨌든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또 나오게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특히 태평양 보면은 태평양판은 바다 한가운데 있잖아. 그래서 가장자리에 대륙 근처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태평양판 가장자리가. 그래서 태평양 근처에서 그 근처 육지 쪽에서 지진이나 화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본만 봐도 지진 이런 거 자주 오잖아요. 그래서 태평양 근처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 해가지고 환태평양 지진대 또는 환태평양 화산대 이렇게 이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언급 안 하면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기억나? 그거 했던 거 어? 했나? 모르겠어. 안 했던 것 같아? 모르겠어. 기억이 나. 지금 어디까지 했는데? 저희 지난번 시간 딱 여기까지 했어. 아, 그래요? 많이 했구나. 그럼 각각의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럼 어떤 종류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우리가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위주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경계에 따라서 이 판들끼리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이 다르단 말이야. 그거를 외우고 찾은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경계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고요. 대표적인 지형이 뭐가 있고 어디에 있나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외울 게 천지니까 복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발산형 경계.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야. 우리 아까 멘틀 대류 그림 그려보면은 이렇게 멘틀이 상승하는 곳이 있었죠? 이 다음에 어디로 가? 이렇게 순환하는 거였잖아. 그치? 그럼 이 경우 여기에 각각 판이 있었다고 쳐봐요. A판, B판. 그럼 얘네들은 어때? 판이 이제 벌어지게 되겠죠? 얘는 왼쪽으로 갈 거고 얘는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맞지? 이런 상황을 발산형 경계라고 하는 겁니다. 맞니? 자, 그럼 일단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돼?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지점에서 발산형 경계가 많이 나와. 이렇게 올라와야 양쪽으로 퍼질 거 아니야. 그렇지? 주로 멘틀이 상승하는 곳에서 발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고요. 지금 보면은 이게 올라오는 게 아까 얘기했던 마그마가 분출되는 것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마그마 분출되면 제가 뭐라 그랬죠? 마그마 여기 분출됐어. 분출됐다가 언젠간 식을 거 아니야. 식으면 굳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그게 새로운 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판이 생성이 되는 곳,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주요 지형, 이게 이제 어떤 게 있는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서로 다른 판때기. 자, 여기서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 이제 상승했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퍼지겠죠? 맞지? 발산형 경계 이렇게 그려보면은 아무래도 여기 밑에서 뭐가 올라오잖아. 그렇죠? 그럼 땅이 부풀어요. 이렇게 지형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일종의 산맥 같은 게 형성이 됩니다. 바다 밑에서. 알겠죠? 여기 뭐가 올라오니까 살짝 부푸는 거야. 땅이. 언덕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일자로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경계를 따라서. 맞지? 이렇게 그래서 바다 밑에 생기는 약간 언덕 같은 구조를 해령이라고 불러요. 해령. 알겠죠? 바다 쪽 언덕, 발산형에서만 발생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럼 이제 올라온 다음에 뭐해? 찢어지잖아. 그렇죠? 그럼 찢어지다 보면은 이렇게 해령이 V자 모양으로 갈라질 때가 있어요. 찢어지다 보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찢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해령이 찢어진 구조를 열곡이라 그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해령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벌어지다 보면은 열곡이 생길 때도 있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괜찮지? 그럼 이거는 자 봐봐. 바다라 그랬죠 제가? 그러면은 해양 지각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해양 지각에서의 판을 해양판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럼 이쪽도 해양판과 해양판에서 찢어지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알겠지? 그럼 대륙 지각 쪽의 판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대륙판이라고 하면 되겠죠? 맞지? 어쨌든 이렇게 해양판끼리 찢어지면은 해령이 기본적으로 생기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대륙판끼리도 발산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대륙판끼리 발산해서 이렇게 찢어지다 보면은 이제 좀 깊게 찢어져 가지고 막 여기 골짜기 같은 계곡 같은 게 형성될 때가 있어요. 엄청 큰 V자 모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륙판이 찢어지는 경우에는 열곡이라 안 그러고 열곡대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이렇게 주요 발산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지형은 이렇게 크게 세 개입니다. 해양판에서는 해령과 열곡, 대륙판이 찢어지면 열곡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각각 주요 지형 이제 실제 이름을 하나씩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해령은요, 대서양 중앙해령, 대서양 한복판에 이런 길게 늘어져 있는 해령이 존재하고요. 그걸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부릅니다. 열곡대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보면은 아프리카 열곡대 이런 지형이 나옵니다. 알겠지? 이렇게 하나씩 이따가 지도 보면서 대충 어디 있는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넘어가도 되나? 일단은 첫 번째 발산형이고요. 주요 지형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꼭 체크해야 돼요. 지진 그리고 화산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됩니다. 화산은 어떨까? 이걸 보면 돼. 아래에서 뭐가 꾸물꾸물 올라오잖아. 마그마라 그랬죠? 마그마가 펑 하고 터지는 게 뭐야? 화산이잖아. 그럼 발산형 같은 경우는 화산 발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종류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나눠요. 첫 번째 천발 지진, 두 번째는 중발 지진, 마지막 신발 지진.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는데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 지진의 원인이 되는 지점이 얼마나 깊이 있냐 얕게 있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천발은 가장 얕다는 뜻이에요. 지진의 진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진원이 뭐냐면 지진의 원인 줄여가지고 진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진원의 깊이가 70km 이하면 천발이라고 불러요. 한자야, 한자. 얕을 천자 쓰는 거예요. 얕다. 하천도 얕아서 하천이잖아. 알겠지? 그 다음에 진원의 깊이가 70에서 300km 사이에 있으면 중간쯤 된다 해서 중발지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세 번째는 신발지진. 딱 봐도 심해야 할 때 심이겠죠? 그래서 300km 이상 더 깊은 곳에서 지진이 시작되고 있으면 신발지진이라고 불러요. 그럼 각각 경계에서 지진 중에서도 일단 지진은 무조건 생겨요. 판의 경계면. 근데 어떤 지진이 생기는지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그냥 여기서 올라오면서 벌어지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이렇게 벌어지는 거면 땅이 흔들리긴 할 텐데 심하게 흔들릴까 천천히 흔들릴까? 벌어지기만 하는 거면 좀 약하게 흔들리겠죠? 벌어지는 거, 만약 서로 이렇게 쾅 부딪히는 거랑 비교했을 때 벌어지는 건 약해요. 그러니까 천발 지진 정도
활발하게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항상 어떤 지진 그리고 화산이 있나 없나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발산형이라고 돼 있으면은. 알겠죠? 일단 이 정도 첫 번째 발산형입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됐지? 그리고 이거는 원래 엄청 심화로 하는 건데 제가 숙제 만들 때 깜빡하고 그런 거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제 풀 때 보고해도 좋아. 이거는 그 발산에서 이게 벌어지다가 지각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땅 자체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 걸 단층이라고 하거든요. 발산에서 만약에 땅이 끊어진다? 그러면 정단층이 생겨요. 이거는 엄청 심하거든요. 학교에서 안 할 확률이 높은데 숙제에 들어가 있어서 만약에 나오면 그냥 보고 풀어. 알겠지? 발산이면 정단층 나오는구나. 이렇게 됐죠? 넘어갑시다. 두 번째, 수렴형 경계입니다. 수렴이 뭐야? 모인다는 뜻이잖아. 이런 경우 언제 발생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멘틀이 대류할 때 이렇게 하강하는 지역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대류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저 위에 떠있는 판때기는 어떻게 움직여? 얘는 오른쪽, 얘는 왼쪽으로 가면은 서로 모일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을 수렴형 경계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어렵기도 하고. 그럼 일단 기본적인 특징 한번 보시면 멘틀의 대류가 하강하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계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은 땅이 이렇게 모이다가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 맞죠? 안에서 빨려 들어갔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는 아까 얘가 판의 생성이었다면 여기서는 판이 소멸하는 곳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대류 그림에서 보면 여기서 생성됐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소멸하는 거야. 알겠죠? 안쪽으로 들어가면 소멸이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대륙판과 대륙판이냐 아니면 해양판과 해양판, 대륙판에 따라서 달라요. 움직이는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따로따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충돌형 경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수렴 중에서도 충돌이라는 뜻이야. 세분화가 되는 거예요, 얘만. 얘 같은 경우는 뭐랑 뭐가 충돌하는 거냐면 대륙판이 서로 이렇게 뭉치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계를 충돌이라 부릅니다. 왜 충돌이냐면 우리 아까 대륙판은 밀도가 어떻다 그랬죠? 커? 작죠? 대륙지각이 대륙판이야? 밀도가 작아요? 그럼 똑같이 둘 다 밀도가 작은 놈들이잖아. 그래서 얘네들끼리 부딪히면 서로 막 올라가려 할 거 아니야. 밀도가 작으면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들끼리 부딪히면은 이 땅 자체가 말려서 올라가요. 요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수렴형 경계에서 서로 밀리니까 땅이 이렇게 융기해가지고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솟아올라서 산처럼 된단 말이야. 이런 방식으로 생긴 산을 습곡산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말려 올라가면서 생긴 산 해가지고 습곡산맥이 형성된다. 알겠지? 그럼 주요 지형은 이 충돌형 경계에서는 이렇게 말려 올라가면서 생기는 산맥에서 습곡산맥이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습곡산맥 그 중에서도
충돌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습곡산맥 알아두셔야 됩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요. 됐죠? 이거 이따가 제가 나중에 위치까지 다 잡아줄 겁니다. 대충 어디 있는지.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 화산 있나 없나 확인하라 그랬죠. 그럼 일단 지진은 무조건 일어나는 거야. 그 중에서도 어떤 지진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돼요. 팡하고 부딪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천발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요. 이 지역에서는 중발 지진까지 발생을 자주 합니다. 알겠죠? 충돌은 천발부터 중발 지진까지 발생하는 거야. 그 다음에 화산이 일어나는지 봐봐. 밑에서 뭐 올라와요 이거?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오는 건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화산 활동은 없어요. 지진만 발생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정확히 암기를 다 해야 됩니다. 먼저 문제는 이렇게 나와. 뭐 어디 산 그려놓고 이거는 뭐 화산 없고 얘는 화산 있다. 이거는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 암기해 놓은 상태에서 푸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립니다. 넘어가도 돼? 이것도 나오면 그냥 외워서 풀어. 이거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수렴이잖아. 여기다 적을까? 수렴형 경계는 만약에 부딪히다가 또 땅이 끊어질 때가 있단 말이야. 단층이 발생한다면 역단층이라는 게 생겨요. 나오면 보고 푸세요. 이거는 아마 학교에서 알려줄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알겠지? 넘어가도 돼? 넘어가도 돼? 이제 여기가 중요해. 이거 지웁니다. 수렴형 중에서도 두 번째 섭입형 경계라고 불러요. 섭입이란 건 하나가 다른 한쪽으로 파고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얘처럼 단순히 부딪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하나 사이로 파고드는데 주로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면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날 때. 자, 아까 제가 외우라고 했었죠? 해양판은 밀도가 어떻다고? 밀도가 크고요. 대륙은 밀도가 작잖아. 그럼 둘이 이렇게 부딪히려면 어떻게 될까?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위로 이런 식으로 파고듭니다. 밑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섭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일단 이렇게 좀 그릴까?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가 바다야. 자, 얘가 해양판이 되겠죠? 이쪽이 대륙판이 될 거고요. 그럼 서로 얘는 오른쪽, 얘는 왼쪽으로 가니까 이놈이 이렇게 밑으로 파고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봐봐. 당연히 어떻겠어요? 지진이 발생을 하겠죠? 지진이 팍 발생하는데 이거는 막 깊게 파고들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땅이 파고들다 보니까 천발부터 신발 지진까지 모두 발생을 합니다. 알겠지? 섭입형 경계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지진이 다 발생하는 거야. 어떻게? 아까 제가 이 구분 어떻게 한다 했죠? 진원의 깊이에 따라 결정이 된다 했잖아. 그럼 봐봐. 여기는 어때? 아직 좀 얕잖아. 이 지역은 천발 이렇게 가는 거야. 좀 깊게 들어가. 여기가 쓸리고 있잖아. 여기는 중발. 그럼 더 들어가면은 여기서 부딪히고 있겠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신발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천발, 중발, 신발 전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땅이 쓸리고 있잖아. 그쵸? 그럼 여기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지각이 녹아요. 땅이 녹는다는 뜻이야. 땅이 녹으면 뭐가 되냐면 마그마가 됩니다. 그래서 땅이 막 계속 녹아.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막 올라오고 싶잖아.
그렇지? 부딪히는 과정에서 녹아버리고 그게 마그마가 돼서 막 위로 올라오고 싶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 막 얘가 부풀어요. 근데 굉장히 크게 부풀어. 됐지? 그래서 여기서도 습곡 산맥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딪히는 경계면 있잖아.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구덩이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 좀 처음에 부딪히는 경계 있죠? 그래서 파고들다 보니까 이렇게 막 구멍 같은 게 파여진단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구멍이 파인 것을 해구라고 불러요. 해구. 됐죠? 그럼 주요 지형 2개가 있는 겁니다. 해구 그리고 습곡산맥. 됐나?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건 화산일까 아닐까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화산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니다. 혹시 맞다 있어? 딱 맞는 거 맞아요. 마그마가 녹아서 올라가잖아. 이게 터지면 화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똑같은 습곡 산맥이어도 충돌형은 화산이 아니고요. 이거 화산이란 말이야 또.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요? 바다랑 해양판 대륙판인지 대륙인지 구분해야 돼요. 알겠죠? 대륙끼리 부딪히면 파고드는 게 없어서 안 녹아. 그냥 습곡 산맥만 흔적이 되는 거고, 이렇게 파고들다 보면 뜨겁으니까 녹아버려서 막 올라온다, 꿀꿀 올라온단 말이야. 이러면 화산이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실제 지명까지 알아두시면 좋아. 이게 항상 세트야. 그래서 서위평은 세트예요. 해구랑 습곡 산맥이 항상 세트로 나온다면 돼. 둘 다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페루 칠레 해구라는 게 있어. 이제 칠레 앞에 있는 바다 구덩이를 페루 칠레 해구라고 불러요. 맞지?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산맥이 안데스 산맥이라고 있어.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말라야랑 묶어야 돼. 문제 어떻게 내겠어? 히말라야랑 안데스 산맥 주고 둘의 차이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데스는 화산이잖아. 근데 히말라야는 화산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럼 각각 어떤 경우에 의해서 생긴 건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맞아? 넘어가도 되나? 넘어가도 되죠? 자, 그럼 이런 것도 한번 어렵게 나면 이런 것도 물어본다? 그럼 지진은 해양판과 대륙판이 섭입할 때 지진은 대륙판에서 일어나 해양판에서 일어나? 대륙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지진의 발생 지점이 어디야? 이렇게 반 갈라봐 얘들아. 이쪽이 해양이고 이쪽이 대륙이잖아. 어디에요? 사람은 여기 있을까? 사람이 느끼기에 바다 쪽 사는 사람이랑 육지에 사는 사람 중에 지진 느끼는 친구는 누구예요? 여기 밑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대륙판에서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파고드는 모양이 항상 이래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부딪혔는데 이쪽으로 경사시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얘가 파고드는 거니까 반드시 이 모양이 나와야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어때? 이런 건 좀 어렵게 나오면 물어볼 만해? 경계에 가까운 지역은 무슨 지진 발생 확률이 높아? 천발. 경계에서 멀리 살수록 신발 지진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알겠죠? 이런 건 조금 어렵게 되면 나올 수 있어요. 알겠지?